오늘 중앙일보에 보면요, 과거에 그 외교 장관을, 외무장관을 한 공노명 전 장관이 안보 구두쇠가 되면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 2배 못 낼 건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관계가 최악이다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관계의 암초이다 하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동맹의 윤활유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해구산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대해서 함부로 도발도 못하고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다. 우리가 내는 방위비가 1조도 안 되는데 작년에 9,600억이었잖아요. 대부분이 전기 수도 요금이고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다. 그래서 결국 그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그 사람들이 다 받아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다. 트럼프가 2배 더 내라고 하는데 2배 더 못 낼 거는 뭐냐. 교섭 과정에서 2배가 아닌 1.5배로 하자 하면 협상이 될 건데 왜 그러느냐. 지금 미국이 어느 날 주한미군을 갑자기 철수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북한의 지금 남북경협기금이, 교류협력기금이 1조 1,000억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국정원 직원 자살이라는 희한한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도 수집 않는데 국정원이 지금 예산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들을 이렇게 쓰대고 또 문정권이 54조입니까? 일자리 만든다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돈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 미군이 없이는 위태롭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1조를 쓰는 부분이, 더 쓰는 부분이 뭐가 문제인 겁니까? 폴란드는 지금 미군을 주둔을 해달라고 4조를 낼 수 있다고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국력에서 돈 1조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10번의 협상을 하면서 결렬시키고 저렇게 아득바득 깎고 하는 부분은 결국 협상을 결렬시켜서 미군 일부를 되돌려 보내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미군이 돈을 다 쓰지도 않고 저축해놓고 이자 장사한다는 것까지도 흘렸어요. 노무현 정권들. 지금도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좌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지금 주한미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유사시에 엄청난 부대들이, 해병대 등이 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 목숨에 달려있는 문제가 관련되고, 6.25 때 한 5만 명가량이 죽거나 실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유사시에 발도 못 빼고 엄청난 물자와 인력을 한국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엊그제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일본 기술자라는 이 보도가 잠깐 나왔어요. 일본 도쿄 남단에 요코스카 미군 기지가 있지요. 그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 미 해군 기지에 미군 함정을 100% 일본인 기술자들이 이렇게 수리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한반도를 지키는 미군 함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일본인 기술자와 근로자가 10,000명인데 그 10,000명이 전부 일본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도쿄 서쪽에 있는 요코다 기지에는 C-130 수송기 10대가 줄을 서 있는데 이 수송기는 언제든 한반도로 해병대를 싣고 나를 수 있는 편대예요.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 기지에 오스프리, 즉 수직 이착륙하는 헬리콥터 같은 수송기를 이렇게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 오스프리는 한반도 비상사태 시에 미군의 특수부대를 싣고 가서 내려놓는 역할을 하는 항공기입니다. 자, 인근 주민들이 그 오스프리가 추락이 잦다고 위험하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치를 했습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미일 간에는 종전을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에는 미군의 주도로 일본 내에 7개의 기지를 사용하게 돼 있고, 자, 그 협정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이 맺어진 시기가 1951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미일 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맺었고, 그것은 한국의 전쟁 등을 고려한 협정이었죠. 그래서 일본 내에 7개의 미군 기지를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7개의 기지에 미군이 존재하는 근거는 유엔 사령부의 후방기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참, 지원 등을 하는 역할을 일본에 있는 7개의 기지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엔사 기지들이 70년가량 지금 존재를 하면서 실제로 웬만한 국가의 국방력과 맞먹는 로널드 레이건의 항공모함까지도 여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기름과 폭약을 미국이 일본에 저장해 놓고 있고, 각종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쓰게 될 폭탄, 탄약, 그리고 첨단 무기 등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든 싫든 일본의 이런 후방 기지들을 중심으로 놓고 미국은 한국, 일본, 미국 간의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그 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이제 그걸 경제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 방어망도 이 삼각체제를 통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처음에는 우리는 이 MD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MD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DJ 정권 때 독자적인 KAMD를 하겠다 했다가 이젠 그것도 흐지부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의 이의를 제기해 오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한국은 거기서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번에 사드 파동 때 그걸 재작년 10월인가 마무리 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3불의 플러스 알파로 이 MD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한국 국민이라면 일본이 안 하려고 해도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를 갖자고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 구도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성격도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앞에 공노명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2배 못 낼 거는 뭐냐인데, 우리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인색하게 시비를 걸면서 그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낸 것 중에 상당수가 한국인 군무원 일자리 창출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일자리 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쓰는데도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데, 자,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안 내고 깎고 하면 미군은 한국의 군무원을 줄일 거예요. 결국 떠나게 되면 또 군무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수천 명의 군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다면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명의 일자리를 갖다가 일본 정부가 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창출하고 임금을 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일본도 미군 해군 기지가 있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한국에 대한 병참 후방 지원 기지 역할도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왜 그걸 우리가 다 돈을 물고 미국 해군의 정비를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이 이야기를 또 하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주한미군 분담금이 그것이 인색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중에 상당수는 한국인들이 임금으로 받아가고 있고, 일본에서는 하나의 기지에만도 10,000명의 일본인에게 임금을 일본 정부가 주고 있다. 일본은 바보라서 그러느냐.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최근에 위안부 협정 파기와 또 징용 문제에 대한 소송 제기, 그리고 이제 한일 구축함과 비행기 간에 있어서 레이더 조준 시비 등이 걸리면서 난리인데요. 자, 물론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독일처럼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좀 겸허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런 데서 오만함이나 군국주의를 지향해가는 부분에 불쾌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70년도 더 된 80년 가까이 된 역사적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따질 때 왜 북한에 대해서는 남침의 책임을 묻지 않느냐. 자, 일본하고의 일제하에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북한이 남침을 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남침을 남의 전쟁에 참전해서 그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묻는 거야. 우리가 일제하에 징용이나 위안부 책임을 물으려면 중공군이 강간한, 또 중공군이 죽인, 북한이 죽인, 북한이 학살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이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그렇다면 일제는 식민지 침략을 했으니까 괜찮다고 해야죠. 식민지 침략한 나라 중에 그런 꼴을 안 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도 독일이 침략해 있을 때 수많은 프랑스의 청년들이 독일 군수공장에 가고 독일군에 의해서 강간당한 프랑스 여성들도 많고, 프랑스 여성들 상당수가 독일군 위안부 역할도 했어요.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할 때 인도인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지요. 지금 영국하고 인도 간에 과거사 문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간에 과거사 문제로 싸우는 거 봤어요? 짚으려면 다 짚던가, 아니면 과거라고 틀려면 다 틀어야지. 일본 문제만 갖다 놓고 여기에 대해서 말만 하면 친일파예요. 아니, 나는 친일파라 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니까 그거는 너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내가 왜 신경을 써요? 종북 좌파들이 이 친일 프레임을 거는 것은 오래된 프레임이에요. 처음에는 일제 하에서 해방될 때 친일을 청산을 못해서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나 친일했던 사람들이 다 지도층으로 지배층으로 들었었고, 그들이 또 결국은 박정희 정권에 박정희부터 일제 장교였고 그들이 또 연장이 됐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까지 또 군부 독재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일제하에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할 때는 프랑스는 독일보다 훨씬 컸던 세계적인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프랑스가 전쟁에 져서 그랬던 거. 한국은요, 스스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제발로 일본에 갖다 바친 꼴이 된 나라입니다. 한국이 망할 때 사실 제발로 갖다 바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고 한국은 한 번도 근대적 정부를 꾸려보지도 못한 채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할 때 일본 낭인 100명이 궁궐에 들어와서 한국의 왕비를 칼로 죽여도 그걸 대체해서 싸울 군인이 없었어요. 여우사냥이라고 해가지고 민비를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죽은 그 민비나 그 정도요. 여기 붙어서 살까 저기 붙어서 살까 러시아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심지어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 딸까지 꼬드겨서 어떻게 좀 붙어서 자체적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심지어 러시아 공사관에 대피해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게 아간파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꼬라지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간신들이 일본이 제일 세니까 일본에 역학구도상에 제국주의적으로 일본이 먹으라고 정리됐으니까 먹힌 거예요. 그 시대에 약했던 나라들 중에서 제국주의에 안 먹힌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먹혔죠. 인도도 먹혔고 중국도 일본에 거의 다 먹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한국이 먹히는 게 뭐라고 말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일제 식민지의 희생을 겪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 역사라는 것은요, 과거사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남겨서는 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모든 관계를 파국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파 종북들이 저렇게 일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승만이 북한과 통일정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한국이 공산주의의 손에서 이렇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못마땅해서 그걸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나라든요, 역사를 완벽하게 청산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에 가보세요. 독일이 나치를 반성한다지만은 나치의 간부들 핵심이 다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독일에 공화국을 세우는데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몇 명만 교수형을 당하고 자살을 했지 대다수는 다 나와가지고 독일을 또 세우는데 역할을 한 겁니다. 심지어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나치 장교였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오스트리아 대통령까지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각자가 다 그런 어두운 역사를 과거에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이승만, 박정희부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통일정부를 공산당과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하고 같이 했다가는 유럽에 다 삼켰잖아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루마니아를 예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루마니아가 1945년에 독일하고 같이 싸웠어요. 독일 편이었어요. 루마니아 군대가 다 독일로 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빠졌지요. 그래가지고는 루마니아의 왕이 복귀되고 루마니아의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부쿠레스티 수도에는 미국의 스파이도 있고 국제 스파이 잔치였고 이런저런 세력이 다 한동안에 연합해서 정권을 꾸려가고 있고 왕이 또 돌아와서 형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이제 소련군이 루마니아 수도에다가 군대를 보내고 공산당 이렇게 지지자들을 앞장을 세워서 남은 민족주의 세력이거나 미국과 가까운 세력을 다 쳐내서 한 1년여간의 과정을 거쳐서 공산화를 했습니다. 아마 이승만이 아니었고 김구는 거기에 좀 쏘갔지요. 그래서 북한하고의 민족적인 문제에 치중을 하니까 장개석이 중국의 공산당한테 중국 대륙을 다 뺏기기 전에 본토에 있을 때 장개석이 한국에 있는 중국 공사를 김구한테 보내서 공산당과 민족주의적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여러 번 당했다. 그러다가는 너네들 큰일 난다고 김구한테 장개석이 경고까지도 했던 겁니다. 장개석 총통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집요한 친일 프레임이 이제는 어떻게 진화됐는가 하면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를 깨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바뀌었고 그 속에 위안부와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징용까지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히 누가 저항을 하랴 이렇게 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군대까지도 호응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레이다 조준인이 시비까지 만들고 있고 싸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최악으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한국이 종북 좌파의
이런 계속된 교란에 의해서 한국의 좌파나 좌파 정권들은 일본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보수 진영을 친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속에는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에서 발을 못 디디게 만들고 한국이 뺄라고 해요. 누가 그걸 집요하게 요구합니까? 북한과 중국이 집요하게 그걸 요구하고 지난번에 사드 합의에도 한국 측에다가 그걸 요구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청나라나 명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에 너네들은 왜구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주권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들은요, 이 말이 마치 민족주의적인 줄 알고 일본 문제만 걸면 박수를 쳐요. 지금 1919년 이 임시정부 수립 무슨 3.1 독립운동 100주년 이래가지고 지금 텔레비나 온 사방에 보면 좌파 매체들을 또 정부 매체들을 동원해서 독립이 이런 반의를 갖다가 또 자극시키고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정부는 아주 작정을 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그것은 중국과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대사의 목을 겨냥했던 그 친구가 일본 대사한테도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종북 좌파가 쳐놓은 친일 반일 프레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우리는 일본이 그렇다라고 여기고 아베 정권의 한계를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일본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용이냐? 일본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없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왜?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니까. 두 번째로는 자, 경제적으로 한국이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일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IMF 때도 일본이 한국을 좀 도와줄려 했는데 미국이 일본을 보고 한국에 손을 떼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한국이 IMF로 가기 전에 수습을 할 수 있었는데 가버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무너져가는 중국과 동맹을 맺을 게 아니라 일본과 경제적으로 유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유사시에라도 일본과 이런 유착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일본 경제는 안 망합니다. 중국 경제가 훨씬 빨리 망하죠. 그럼 일본의 비중을 늘려서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교의 도덕지향적인 부분을 받아서 그렇다고 요즘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작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런 정의를 따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려서 그렇다. 근데 일본은 도덕보다 현실을 중요시한다. 도덕적인 잣대만 고집해서는 한일 관계가 안 풀린다는데 우리끼리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도덕적입니까? 대한민국이 도덕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입니까? 나는 한국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정치도 선 정의만 따지고 또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만 따진다는데 이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라고 봐요. 우리가 정의를 따집니까?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종북 좌파들이 쳐놓은 친일 프레임이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못하니까 한국은 유교적 도덕지향을 해서 일본하고의 이런 시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징용배상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일본 보고 돈을 좀 내라 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과거를 다 돌려서 상대를 보고 100% 항복하고 100% 배상을 해라. 만약에 일본이 한국에 배상을 해주면 중국이 일본에 어마어마한 요구를 할 거예요. 왜?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그냥 나라 문을 열고 항복하고 줬지만은 전쟁을 안 했잖아. 중국은 일본과 전쟁을 엄청나게 해서 뭐 학살도 많았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배상해 준 만큼을 하라고 하면 일본은 지금 중국을 적국으로 최대의 적국으로 보고 있는데 수습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 일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따져서 일본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요만큼만 너네들이 협조를 하고 사과를 하고 나머지 경제 안보로는 잘 지내자. 그리고 과거의 털 거는 털고 가자. 이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보수 대통령 비겁했어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만약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국민들 앞에 담화를 해서 내가 욕을 먹기는 먹겠지만 일본하고 관계는 털고 정리하겠다. 일본도 이 정도는 인정을 하라고 하고 일본 가서 직접 만나서 단판 짓고 와서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국내 국민들한테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버려야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런 신임, 종북 좌파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끝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헛바퀴가 돌고 툭 하면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만 있으면 이명박이가 독도에 가서 자극을 했잖아요. 표 얻으려고. 민족주의를 자극.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보수니, 좌판이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역대 정권들이 거짓을 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소통이 단절되고 신뢰가 저하됐는데 문 정권은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경제가 망하면 일본이 통화 수합도 거부하고 손 내밀기를 거부해버리면 한국은 고립무원이 될 건데 어떻게 중국이 살려줄 거라고 봐요? 자,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 누가 한국을 도와줘요? 중국이 도와줄 거라 봐요? 자, 이쪽 저쪽에 붙어서 툭 하면 일본을 치니까 이거는 이제는 한일 관계는 관계대로 개판이 되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보 경제 실익까지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짓말을 타파해야 될 게요.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중소기업 벤처도 많이 진출하게 될 거다. 어제 문재인이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에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고 한다. 제재가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의 남북 경협 재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한테 돈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건데요. 북한에 돈 될 만한 자원 없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그걸 캐내는 비용이 자원의 가격보다 더 많이 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도로나 철도 항만을 구축을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서 점점 길이 북한의 지하 자원을 캐낼 수 있는 데까지도 다 나가 있을 때 그때야 북한의 지하 자원의 일부가 상업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자원이라는 게 세계에서 희귀한 히토류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헛소리 하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멀쩡하게 생긴 놈도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 놈도 술자리에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북한에 있는 자원이 우리께 된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딱 물으세요. 북한에 어느 자원이 얼마가 있어서 어떻게 이익이 된다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말할 수 있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북한 땅 밑에서 그린 다 했어요. 돈 되는 거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석탄이니 철강이니 이런 거는요. 지금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입해가 쓰지 않습니까? 왜 쓰는 줄 알아요? 캐내는 비용이 더 드니까 쉽게 노천 광산으로 굴 파지 않고 캐내는 거 노다지로 놓는 호주나 이런 데 그 갖다 쓰는 게 싸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주가 지금 그거 캐는 비용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해서 호주가 철강, 탄광 수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라는 데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도대체 북한에서 장사해서 어떻게 이득이 되겠다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결국 북한이 한국 기업 끌어들이는 거는 뭡니까? 저임금을 가지고 세계적 저임금 수준이죠. 중국보다도 한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임금을 가지고 북한이 끌어들여서 대다수는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북한 노동자들한테는 진짜 피죽도 못 얻을 만큼 돌려주는데 같은 동포로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임금 착취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는 인권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무슨 옛날에 나이키나 이런 스포츠 회사들이 제3제국에 하청을 주면서 제3국가들의
그 나라의 아동노동력에 어쩌고 하는 바람에 그런 거 안 한다고 다 변명하고 난리가 났고, 지금 커피가 무슨 공정무역인이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착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임금을 준다 이런 쇼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북한의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임금 착취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시켜도 안 해야죠. 또 그것이요, 얼마나 갈 거라고 봅니까? 사업이라는 거는요, 정치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진행돼줘야 되지,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업이 되려면 김정은이 체제가 무너지고 적어도 북한이 중국식 정도라도 베트남식 정도라도 개방이 되었을 때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이 되게 되면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 벤처가 진출하면 김정은이가 목줄 쥐고 앉아가지고 임금은 우리한테 다 내고 너네들은 그냥 일만 해가지고 벌어만 가라는데, 김정은이 입에 들어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래 돈 번다고 그것이 떳떳합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떼돈 벌었답니까?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위태하거나 불안하거나 정부가 도와줘서 무슨 뭐 전기해주고 땅 만들어주고 이래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착취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부분도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북한의 김정은이 입에다가 쳐넣어주는 것도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개성공단의 입주자들 좀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대통령이란 작자가 하고 있다. 기업인들 앞에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깨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냐? 첫 번째, 주한미군 분담금 좀 주면 어떠냐? 그게 한국 사람들, 민간인들 다 고용하는 돈으로 제일 많이 쓰이지 않느냐? 두 번째로, 일본하고 이런 식으로 친 프레임에 갇혀서 주사파와 종북들이 한미일 동맹을 깨려고 한다는 걸 갖다가 뻔히 알면서도 무슨 유교적인 한국인의 생각 때문에 안 된다라고 헛소리나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세 번째로, 북한이 대박이다, 쪽박입니다.